자, 이제 근세사회로의 전개 봅시다. 자, 근세사회로의 전개. 자, 이제 근세사회라고 하는 사회가 있죠. 자, 일단 여러분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373 조선의 건국부터. 자, 위화도 회군부터 다시 봐야겠네요. 372. 자, 위화도 회군부터 다시 봅시다. 조선의 건국의 과정을 한번 쭉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조선 건국. 자, 일단 조선 건국에서 첫 번째 명예 천령의 설치 요구. 자, 명이 우리나라에 천령의 설치를 요구하게 돼요. 천령이라고 하는 건 그냥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나라가 천령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할 테니까 땅을 내놔라. 근데 명나라가 내놓으라고 하는 땅이 어디였냐면 공민왕이 다시 우리가 안 줘가지고 되찾아온 거 있죠. 원나라로부터. 거기가 어디냐면 쌍성총관부, 화주의 쌍성총관부. 거기가 천령 이북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그러니까 원나라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명나라인데, 명나라가 원나라 땅이었는데 고려가 도로 가져갔네. 이 땅을 다시 내놔라. 이렇게 이제 고려에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려 공민왕이 되찾은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명나라가 천령이를 설치하겠다고 그 땅을 달라고 하니까 고려에서는 요동정벌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요동정벌 계획을 세우게 된 거고, 자, 이 요동정벌을 이성계한테 야, 네가 갔다 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성계가 결국에는 왕이 명령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가서 이 압록강 근처에서 이제 그때 비도 오고, 그리고 갈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이 압록강 근처에 이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민을 한 거죠. 이 전쟁을 가야 돼, 말아야 돼. 자, 이성계는 이 요동정벌 계획에 대해서 사불가론을 제시하게 되거든요. 자, 이 전쟁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불가론을 제시했지만 결국에는 왕이 갔다 오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여러분 책에 372페이지 보시면 사불가론이 나와 있죠. 자, 요동정벌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4가지나 된다. 자, 근데 결국에는 갔다 오라고 하니까 이성계가 결국에는 쿠데타를 통해서 회군을 일으키게 되죠. 회군을 하게 되죠. 자, 말하자면 이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가면 죽을 것 같고 왕의 명령은 지킬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 왕의 명령으로 정벌군을 줬는데 그거를 다시 끌고 궁궐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갔다가 질 것 같으니까 그냥 안 갔어요. 이게 아니고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죠. 근데 그 되돌아오는 과정이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고요. 이때 집권자였던 이제 우왕을 이제 조금 이따 폐위를 시키고 나중에 창왕으로 왕을 바꾸고요. 그리고 최영, 자기의 반대파였던 최영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이성계가 정권을 차지한 사건, 그 사건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성계가 군사적,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돼요.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위화도 회군이죠. 자, 그리고 이성계가 정권을 차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성계와 함께 정권을 차지한 사람들이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진사대부와 함께 이제 개혁을 이끌어 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373페이지 보시면 신진사대부의 분열. 자, 신진사대부가 급진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로 나눠지게 돼요. 여러분은 그 표를 보시면 혁명파 사대부가 급진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혁명파고, 그 다음에 온건파 사대부, 이 사람들은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고려라는 나라를 그대로 끌고 가자. 그 다음에 급진파 혁명파는 이 사람들은 급진적 개혁을 통해서 고려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여기서 혁명이라고 하는 건 역성혁명, 맹자의 사상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역성, 성을 바꿔서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거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시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거니까 이 혁명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로 나눠지게 되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름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구가 급진파고 온건파인지. 자, 중심인물 한번 볼까요? 자, 정도전, 조준, 남은, 하륜, 윤소종, 이런 사람들은
혁명파 사대부. 자, 그 다음에 정몽주, 길재, 이색 이런 사람들은 온건파 사대부.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자, 둘 중에 다수파가 누구라고 했죠? 다수파? 다수파는 온건파. 온건파 사대부가 다수파, 혁명파 사대부가 소수파예요. 결국에는 소수파가 정권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중심인물, 그 다음에 개혁 방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자, 이렇게 신지 사대부가 분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전제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전제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분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전제개혁이라고 하는 게 토지제도의 개혁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고, 그 권문세족의 수조권을 몰수하여 새로 분배를 한 거죠. 그런 게 전제개혁이고, 결국에는 그게 뭔데? 과전법이에요. 우리 앞에서 잠깐 나왔었던 과전법이 전제개혁이고, 이 전제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또 급진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가 되는 거죠. 자, 결국에는 과전법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반대파를 제거하죠. 뭐 이 반대파 제거한 얘기는 여러분 다 알죠? 태종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는 그 사건이죠. 선주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반대파를 제거하고, 즉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조선 건국을 하게 되죠. 조선 건국.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 건국, 그 다음에 한양 천도. 자, 요런 과정이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조선 건국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조선 건국. 자,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세우고, 공양왕은 진짜 아무 힘이 없는, 뭐 창왕도 마찬가지지만 허수아비 왕이었고요. 이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형식을 띄어서 조선을 세우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제개혁, 과전법. 그 다음에 온건개혁파 제거. 이게 이제 정몽주를 제거한 거고,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조선 건국. 자,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정한 건 우리 같은 경우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고, 중국에서도 이걸 승인해 주거든요. 중국에서는 기자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조선으로 이름을 정했죠. 자, 그 다음에 한양천도. 자, 한양으로 천도한 건 한양은 남경이죠. 남경은 길지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경길지설, 즉 풍수지리설의 바탕을 두고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근세사회의 성격. 자, 지금 우리가 하는 조선은 크게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고요.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15세기, 16세기, 16세기, 후기는 17, 18, 19세기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근세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이 배우게 될 시기가 근세 사회고, 그 다음에 요 후기는 근대 태동기. 자, 왜 근대 태동이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근대 태동기 가서 앞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시대가 언제구나? 근세구나. 그리고 근세 시대는 15세기하고 16세기구나. 자, 15세기와 16세기는 이 시기를 통치하는 세력이 달라져요. 크게. 훈구와 사림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기는 통치의 세력이 달라졌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치라든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하는 근세, 조선 전기를 공부하실 때는 15세기, 16세기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시면 훨씬 좀 뚜렷하게 딱 와닿죠. 분류가 딱 되니까. 자, 그래서 근세. 그러면 근세 사회의 특징만 한번 쭉 볼까요? 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룬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양인의 수가 증가해서, 그리고 양인의 어떤 권리가 더 높아지죠. 좋아지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자, 양인의 권익이 더 신장되면서 사회제도가 좀 합리적으로 운영된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민족문화가 훨씬 더 확고하게 확립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 근세라고 하는 시기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전기의 이런 기본 방향 또는 뭐 태조의 3대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가 숭유억불 정책. 자, 유교를 숭상하고 특히 성리학이겠죠. 신진 사대부들이 세운 나라니까. 그래서 이런 숭유억불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농본 억상 정책, 농업을 근본으로 하고 상업을 억제하는, 억압하는 이런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4대 교린 정책.
자, 사대라고 하는 건 큰 나라를 쉽게 말하면 어른 대접해주고 섬기는 거고, 자, 교린이라고 하는 건 이웃 주변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외교 정책까지 실시한 시기가 바로 조선 전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이제 태조. 자, 태조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을 때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조의 업적은 그냥 건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태조는 국호의 제정과 천도 나와 있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서울의 구조예요. 한양의 구조. 자, 여러분 377페이지 봅시다. 자, 일단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여 이렇게 한양의 구조를 정했고요. 서울의 구조를 정했고, 거기 보시면 목멱산, 남산을 안산으로, 그 다음에 낙타산을 낙산으로, 뭐 인왕산, 배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풍수지리의 이론에 따르면 적당하게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산이 좀 약간 아늑한 느낌을 줘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 있는 산이 있고 뒤에 있는 산이 있고 양쪽에 있는 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풍수지리 이론에 따라서 배치를 한 거예요. 뭐 남산,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뭐 낙타산 이런 식으로 인왕산 이런 주변의 산들을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례라고 하는 건 주나라의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나라의 법.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삼아서 이 서울의 구조를 정한 거죠. 자, 그래서 주례와 그 다음에 음양오행을 이제 이런 거를 딱 참고로 하여 서울의 구조를 정했는데, 자, 예를 들면은 수도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궁궐의 위치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궁궐에서 건물의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선을 건국하는 데 기여한 이 인물이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지만 이 이성계가 건국을 하는데 이제 기여를 했던 인물들이 정도전과 이방원이죠. 그 중에서 정도전이 서울의 위치를 정하고 궁궐의 위치를 정하고 전각의 이름을 정하고 이런 일들을 바로 정도전이 하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 주례를 반영하여 이렇게 이 서울의 구조를 정하는데, 이 서울의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 좌묘우사, 전조후시. 자, 좌묘우사, 전조후시. 이게 이제 서울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서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궁궐이 있죠. 거기 보시면 서울에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 경복궁 이런 게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정궁 또는 법궁이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이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복궁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여러 이제 건물들을 배치하는데, 그 건물을 배치한 원칙이 좌묘우사 전조후시라고 하는 거죠. 좌에는 말하자면 왼쪽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왼쪽에는 종묘라고 하는 건 선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성계가 1대 왕이긴 하지만 이성계 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상들 4대, 4대의 그런 위패를 모신 그런 종묘. 그리고 이제 종묘라고 하는 건 왕과 왕비의 위패니까 조선왕조가 왕이 27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묘라고 하는 건물은 옆으로 이렇게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옆으로 건물이 쭉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가서 보면 실제로 보면 느낌이 좀 남다르다고 할까요? 독특하고 좀 웅장한 느낌을 주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게 바로 종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좌묘우사. 자, 왼쪽에는 종묘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는 뭐냐면 사직단이라고 하는 건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좌묘우사, 그 다음에 전조후시, 앞에는 조정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정부, 육조, 3사 이런 것들이 앞에 쫙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복궁 문 열고 딱 나오면 그 앞에 뭐 의정부, 육조 중에서 뭐 2호 예병, 현공, 그 다음에 3사 이런 것들이 쫙 배치가 돼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조정 건물들이 있고요. 뒤에는 생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시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조후시라고 하는 건 앞에는 관청 건물들, 뒤에는 시전 상인들, 그래서 이런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었죠. 그게 저 좌묘우사 전조후시.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사대문 나와 있죠. 자, 오행사상에 따라서 인의예지신 이거를 동서남북중앙 이렇게 배치해서 각 건물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게 이제 건물을 사대문을 배치했죠. 자, 거기 보시면은 동쪽에는 흥인지문, 흥인지문 동대문이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동쪽에는 동대문, 흥인지문, 그 다음에 서쪽에는 서대문이 있죠, 돈이문, 그 다음에 남쪽에는 남대문, 즉 숭례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북에는 북대문, 숙정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는 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지를 대체할 단어로 정을 넣어서 숙정문. 백성들은 너무 똑똑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정이란 단어를 넣은 거죠. 자, 그러면 동서남북에 배치를 하고 나서 가운데 하나가 남네. 그게 보신각. 그래서 종각, 지금으로 하면 종각, 종을 매달아 놓은 종각. 그 종각에서 아침과 저녁에 종을 쳐가지고 이제 문을 여는 거를, 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종각이었거든요. 자, 보신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의, 예지, 신을 이렇게 음양오행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돼서 사대문의 이름을 정한 거고요. 그리고 그 사대문과 사대문 사이에는 이제 소문, 말하자면 사소문이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서울의 구조, 요 정도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도전 봅시다. 자, 정도전은 이성계와 함께, 이성계가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한 인물이고요. 자,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까 뭐 서울의 위치, 뭐 궁궐의 위치, 뭐 관청의 위치 이런 걸 정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경복궁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의 이름을 짓기도 했죠. 그게 바로 정도전이고, 자, 이 정도전이 굉장히 조선 초기에 어떻게 보면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팅한 사람이 정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정도전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성계, 이 조선 태조는 사실 태조의 업적은 별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도전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 봅시다. 정도전은 좋은 가문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좀 가난한 서자 출신 이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가난하게 살았죠. 그리고 뭐라고 할까, 흑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좀 한미한 집안의 가문의 그런 자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선 건국에 참여를 하게 되죠. 자, 정도전의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가 주장 봅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재상 중심의 정치. 재상 중심의 정치. 자, 정도전은 나라를 운영할 때 왕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건 그 왕이 훌륭한 왕이 될지 아니면 연산군 같은 그런 폭군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라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또는 정치를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이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나라니까 당연히 너무 이 나라의 부침이 심하죠. 왕에 따라서 나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왕한테 너무 권한을 주면 안 되고 그 권한을 재상한테 줘야 된다. 재상이라고 하는 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특히 이제 영의정한테 권한을 많이 줘서 이 재상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 합격하는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벼슬을 올라가고 승진하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이 사람들 중심으로 정치를 하면 최소한 기본은 하죠. 기본 이상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줘서 여러 가지 막 부침이 심한 것보다 재상한테 권한을 줘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매뉴얼대로 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운영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재상 중심의 정치에 반대한 사람이 이방원이었죠. 이방원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정도전. 왜냐면 이 나라는 내가 세웠거든. 내 거거든. 근데 재상한테 권한을 더 많이 주라고 하니까 당연히 싫죠. 그래서 나중에 이 정도전을 이방원이가 제거하기도 하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나라를 세운 게 이성계죠. 우리가 알기로는 나라를 이성계가 세웠지. 하지만 정도전이 이성계를 선택한 거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저 정도면 왕이 될 만한데? 그러면서 골랐다, 이성계를.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계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도전의 역할이 조선 초기에 굉장히 컸다라는 걸. 그러니까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도전이 이성계를 골랐다라고 할 정도로 조선 초기에 조선 건국과 조선 초기의 여러 가지 정책 마련에 영향을 끼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도전. 그래서 시험을 잘 나오죠.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정도전 첫 번째 재상 중심의 정치.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자, 불교를 비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건 책, 저서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앞에서 재상 중심의 정치와 더불어서 정치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은 책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조선의 전체적인 어떤 설계를 해놓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문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법전. 여기 경제라고 써있지만 사실 이거는 경제 아니고 법전이에요. 다 둘 다 사찬법전. 개인적으로 적어놓은 정치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비판한 책으로는 뭐 여러분 다 알죠. 뭐 불시잡변. 자, 불시잡변은 불교를 비판했는데 여기서 단순히 그냥 불교가 타락했으니까 나빠 아니죠. 불교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 건국의 정당성. 고려 건국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역사책을 쓰기도 하는데 고려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를 세울 수밖에 조선이란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어. 고려라고 썼네. 조선 건국의 정당성. 왜냐하면 고려가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나타낸 책이 고려국사라는 책들이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 저서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도전이 했던 것 중에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이성계와 함께 요동정벌을 준비하기도 해요. 요동정벌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이게 계획만 세운 게 아니고요. 준비를 하죠. 요동정벌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 썼던 병법서 이게 바로 진도라는 책도 있어요. 자, 요동정벌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제로 이제 시행을 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그때 썼던 책이 진도라고 하는 병서. 군사와 관련된 책.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다. 자, 여러분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저서. 책을 기억해야 돼요.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불시잡변, 고려국사, 진도까지. 진법, 진도 이런 책까지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군제개편 갈까요? 자, 중방을 폐지하고 의흥삼군부를 설치하게 된다. 중방 알죠, 여러분? 고려시대에 무신합의체, 합의기구 그걸 없애버리고 의흥삼군부라고 하는 책을 만들게 그 관청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제정비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조선 경국전은 정도전, 경제육전은 조준, 하륜 이렇게. 그래서 이 경제육전을 가지고 정도전이 썼냐 아니냐 이거 잘 물어보기도 해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는 지금 정종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사실 중간에 뭐가 있냐? 1차 왕자의 난, 1차 왕자의 난이 있죠. 자,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줄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이성계의 계보도 자, 쭉 나와 있죠. 가계도 한번 봅시다. 태조 이성계한테는 신의왕후 한씨와 그 다음에 신덕왕후 강씨 이렇게 이제 왕비가 2명이죠. 뭐 2명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자, 그런데 이 한씨 부인한테는 6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요 강씨 부인한테 2명의 아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성계가 결국에는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했냐. 즉 세자를 누구로 책봉하려고 했냐면 막내 아들한테 책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거기 보시면 방석에게 물려주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제일 열받은 사람. 자, 내가 조선을 건국하는데 제일 힘을 많이 보탰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이방원이었죠.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이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반발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걸 바로 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죠. 자,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아버지 이성계를 상왕으로 쫓아내고 본인이 5번째 아들이니까 바로 왕이 되기는 좀 그래서 자기의 두 번째 형 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돼요. 그게 바로 정종. 그리고 본인은 세제, 이제 아들이 아니고 동생이니까 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쫓아내게 되는 게 제1차 왕자의 난이고요. 자, 그리고 정종은 힘이 하나도 없는 왕이죠. 당연히 동생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종 같은 경우는 동생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는 왕에 대한 욕심이 없다. 이런 거 이제 어필하게 돼요. 자, 그럼 정종의 업적 한번 볼까요? 정종 봅시다. 정종은 개경천도. 자, 개경천도를 실제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서울 정도 600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선시대의 수도로부터 지금까지 쭉 수도가 서울이다. 그런데 조선의 수도는 두 군데였던 거죠. 잠깐 개경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때 살짝 정종 때 개경이었다가 태종 때 다시 돌아와요. 서울로. 그래서 자, 조선의 수도는 어디야? 개경 그리고 한양 이렇게 두 군데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개경으로 천도했다가 그 다음에 태종 때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다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말하자면 2차 왕자의 난은 자, 이 아버지가 쫓겨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왜 네가 세제냐 그러면서 4번째 아들인 방간 그리고 이성계의 신하였던 박포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이게 바로 제2차 왕자의 난이고요. 자, 이거를 이방원이가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또 왕으로 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이가 본인이 일으킨 거고 2차 왕자의 난은 본인이 진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태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방원. 자, 그래서 태종, 이방원 봅시다. 그래서 태종이 이제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되고요. 자, 태종까지 합시다. 태종은 거기 보시면 도평의사사 폐지. 도평의사사가 원래 고려시대,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정치 기구죠. 자,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그 대신 의정부를 설치하게 되죠. 자, 그리고 육조직계제 실시. 자, 육조직계제는 왕이 육조에게 명령을 내리면 의정부에게 명령을 내리면 의정부가 육조에게 명령을 내리는 원래는 체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의정부를 뛰어넘고 왕이 육조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이 육조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고 육조도 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의정부는 유명무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왕이 직접 육조한테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냐? 자기가 다 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육조를 강조하면서 왕권을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육조직계제가 시행되면 왕권이 강화된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육조직계제. 자, 정치 업무를 육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즉, 야, 나한테 다 보고해. 내가 다 알아야겠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조를 강조하게 되면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내가 다 속속들이 알아야겠다. 간섭해야겠다. 왕권을 강화하겠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사간원 독립. 사간원이라고 하는 건 원래 중서문화성의 낭사였어요. 중서문화성이라는 관청이 있었고 이거의 낭사를 따로 떼서 사간원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한 거고 이 사간원을 통해서 뭘 하도록 했냐? 대신을 견제하도록 한 거죠. 야, 신하들 감시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사간원 독립. 대신을 견제하도록. 결국에는 대신을 견제하면 결과는 왕권이 세지겠죠. 네,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외척과 종친을 견제. 자, 왕의 친척들을 견제하는데 그냥 견제만 한 게 아니고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처남,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다 죽이고요. 자기의 처남들을 죽였기 때문에 민제라고 하는 이 쉽게 말하면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도 굉장히 불행하게 죽게 되죠.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불행한 말년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종친이 정치에 간섭할까 봐 경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친을 등용하지 않고 제거를 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사병. 개인의 그런 군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이제 국왕 중심으로 병력을 정비한 거죠. 자, 그리고 승정원과 의금부 설치.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 원래 중추원에 승선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말하는 거고, 자, 그거를 이제 승정원이라는 관청으로 딱 독립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의금부.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기관이에요. 말하자면 왕이 직접 재판할 때 의금부에서. 그래서 요거는 뒤에 다시 중앙정치 조직 나오니까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호패법.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만 사진 있죠. 이게 주민등록증. 지금으로 그때로 하면 호패. 자, 호패라고 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이제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세금을 물려야 할지를 정확하게 이제 조사를 새로 해서 발급을 하게 된 거죠. 이게 호패법 실시. 자, 호패는 누구한테 발급을 했냐면 16세 이상의 남자, 성인 남자. 자, 그러면 16세 이상의 남자니까 모든 남자니까 노비까지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여자들만 호패를 가질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민생안정책 노비 변정사업. 자, 요거 우리 예전에 배웠던 전민변정도감이랑 비슷해요. 억울하게 이제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꼭 이렇게 양인인데 평민인데 노비를 만들고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다시 풀어주고 다시 양인으로, 그 다음에 땅 뺏긴 사람 억울하게 그런 사람 땅 돌려주고, 이런 역할, 전민변정도감 이런 거는 비슷한 역할이 바로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한 거죠. 그 다음에 억울한 일 있으면은 얘기해라. 그러면서 신문고를 설치했는데, 사실 원래 목적은 신문고는 영모를 고발해라. 야, 누가 영모 일으켰어. 나한테 바로바로 고발해. 그게 이제 원래 신문고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백성들의 좀 억울한 일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억불정책 읽어보시고, 유교질서 강화. 자, 유교질서가 강화돼서 조선 전기부터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거기 보시면 서얼차대법. 서얼을 차별하는 거죠. 우리 고려시대까지는 이런 거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 재가금지법. 자, 여자들은 재혼을 하면 안 되고요. 재혼한 여자의 자식들한테는 과거 시험에 응시 못하게 그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서얼차대법, 재가금지법. 유교가 좀 강화됐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공도정책, 무역소 설치, 그 다음에 문화적인 내용으로는 혼일강역대 국도지도. 자, 이런 거는 뒤에 우리가 뭐 경제, 사회, 문화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종까지. 자, 다음 시간에는 세종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